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주말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봄비도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봄비가 오면은 이제 그 잔디에도 파릇파릇 싹이 나고 또 이제 피기 시작한 꽃들도 만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 봄비가 오는 잔디를 파릇파릇 나게 하고 꽃들을 피게 할 봄비가 내리는 오후에 문득 시 한 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나라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두보가 지은 시인데요. 춘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춘망이라고 하는 시에 제가 한 두 소절만 말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국파산화제. 나라는 망했는데 산천은 그대로이다. 성춘 초목심 이런 시입니다. 봄이 오니까 초목들은 무성하구나 이런 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두보가 안록산의 난이 나가지고 당나라에서도 장안이 점령을 당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걸 보면서 두보가 읊은 시입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산천은 그대로이고 봄이 오니까 수목은 무성하구나 이런 걸 쓸쓸한 심의를 읊은 시입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떠올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뭐 그전부터 그랬지만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가가 완전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경제 부문은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19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해서 50년 동안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가 50년 동안 성장해 오던 경제가 그야말로 몇 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뿌리째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그 붕괴의 서막은 1987년 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7년에 그 노동자 대통령,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육 같은 것이 설립되면서 우리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장형화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87 체제를 주도했던 386이 지금 바로 집권해서 이런 어 좌파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87 체제를 우리가 장형화다. 민주화라기보다는 작용하다 이렇게 다만 그전에 이제 군부 세력에서 민간 정부로 넘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작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87 체제가 들어서면서 88년부터 6년간 매년 임금이 20%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견딜 수가 없죠. 아직 우리 경제가 굉장히 첨단 기술로 가지는 못했는데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노총도 설립되고 정교조가 설립되고 하면서 임금이 연간 20%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경제를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인제 지금 막 혹시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억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계속 경제를 연구해 왔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경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굉장히 인제 고비용 구조가 됐는데 생산성은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첨단 기술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경제 우려다. 고비용 저효율 경제 오래 갈 수 없죠. 결과적으로 온 것이 1997년 금융위기입니다. 87년 체제가 들어서서 그렇게 임금이 6 년간 연 20% 올라가고 노조의 투쟁이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92년부터 중성장기로 들어갑니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9%가 넘는 아마 평균 9.5% 정도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87 체제 때문에 92년부터 연간 한 5.4%대 중성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드디어 12년경부터는 2-3%대 저성장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경제가 다 붕괴된 건 아니고 87 체제 이후에 우리 경제가 흔히들 말하는 그 당시에 뭐 여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정부 관료들도 많이 얘기했던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97년 금융위기도 겪고 하면서 경제가 더욱더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도 인제 그럭저럭 지내왔습니다만 지탱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속절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우리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한번 체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2019년에 이제 코로나가 20년을 왔으니까 코로나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다 특수한 기관이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을 보면은 2019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4,000개가 넘었어요. 4,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연간 7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외에다 했단 말이에요. 국내 하지 않고. 국내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해 설비 투자가 한 160조 정도 였는데 설비 투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다 한 겁니다. 4,000개의 기업이 한 해 해외를 나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인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의 그 숫자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가장 큰 것이 인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좀 대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대기업이 없으면은 계속 그냥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만 생겨서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자리, 맨날 불평하는 그런 일자리죠. 그래서 외국인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 일자리. 그래서 제가 인제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야만이 고임금의 양질 일자리가 생기는데 제가 300인 이상 기업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제조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조업을 보니까 말이죠. 기업 수가 2015년 같은 경우에 300인 이상 기업이 724 개였는데 2019년에 684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종사자의 비중도 2015년에 20% 정도 됐었는데 2019년에 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제 대기업을 국민의 공적처럼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자꾸 나가고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양질 일자리는 그만큼 자꾸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쪽은 저생산성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심이고 제조업은 정부의 압력이나 규제나 노동자 투쟁이나 고임금이 견디지 못해서 연간 4천 개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일자를 보면은 작년에 대기업 일자리가 6,300여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는 것이 삼성전자가 한 4천 개 정도 늘렸고요,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한 400개 정도 늘렸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한 350개 늘리고 나머지 네이버나 NC소프트에서 한 400-500개씩 늘렸습니다. 이게 IT 기업이나 새로운 빅테크 기업에서 일자리가 몇 개 는 거 외에는 일자리가 작년에 대기업에서 작년 한 해만 6,300여 개가 작년 한 해만 줄어들어요. 왜냐면 기업이 주니까 기업 수가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제 19년까지 분석한 거 보면 풀타임 일자리,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계속 3분의 1이 일자리가 없는 백수가 된 거죠. 도저히 일자리를 구하다 안 되니까 그냥 쉬는 사람,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 합해서 330만 명이 청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백수고 나머지도 상당수는 또 단기 알바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정말 아예 그냥 일자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쉬거나 구직 단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33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기업이 완전 파괴되고 있고 일자리가 완전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근에 청년들 간에 삼포 세대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한다. 결포.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처음에 인제 아예 그냥 취직을 포기한다. 아까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33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을 포기하죠. 결포. 결포가 안 되니까 또 뭘 포기합니까? 출산을 포기합니다. 출포. 그래서 아예 치포, 결포, 출포, 삼포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세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가 근간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에 1,760조라는 게 로 증가했죠. 우리 GDP가 1940조쯤 되니까 거의 한 80%가 넘는 GDP에 가계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부채도 뭐 1,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온통 빚더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 비중이 적어야 소비도 하고 빚도 갚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이 OECD 기준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기준이 OECD 자료에 의하면 143%였는데 최근 자료 2017, 8년경에 7년 자료는 그런데 185%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2008년도에 135%였는데 지금 100%까지 떨어져서 미국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민간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해결이 안 돼서 180조, 이제 185%가 올라가 버리니까 가계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빚 갚느라고 급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계부채도 계속 제도권 금리에서 억누르고 하는 바람에 제도권 금리에서 돈을 못 빌리고 생활은 해야 되고 생계 자금이 없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연간 100%가 넘는 불법 사채로 빠집니다. 100% 이자만 해도 100%, 200%, 300%가 넘는 불법 사채로 빠집니다. 지금 뭐 오랫도록 그 조사가 잘 안 됐는데 2017년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불법 사채로 빠진 사람들이 약 60만 명, 불법 사채를 쓰고 있는 규모가 7조 원 정도 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그 후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졌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서 또 이제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하니까 금융당국은 통계상의 수치만 줄이기 위해서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를 갑니다. 그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17년 말에 60만 명의 7조 원의 불법 사채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짐작컨대는 아마 지금은 적어도 80만 명이 거의 10조 가까운 불법 사채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3천만 원, 6천만 원 되니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일가족 동반자살들이 계속 나오고 사회가 흉악범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게다가 집값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엄청 올라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전월세도 장만하기 힘든 사람은 서울을 벗어납니다. 매년 10만 명이 서울을 벗어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도 거의 40만 명 정도가 서울을 떠나서 작년에 드디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서울이 사람 살기 힘든 도시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말이죠. 기업 파괴에다가 일자리 파괴에다가 그다음에 가정 파괴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부동산 파괴에다가 모든 것이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자원, 하나는 그다음에 교육.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제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를 완전히 또 파괴시키고 있어요.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공급도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상풍력 이런 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남 신안 앞바다에다가 해상풍력을 만드는데 10년간 45조를 쏟아부은다고 합니다. 지금 단가가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됩니다. 해상풍력이나 풍력의 단가는 지금 건설 비용도 비용이지만 단가가 지금 현재 한 200원 정도 킬로와트당, 원전은 6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첫째는 불안정성, 두 번째는 높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쓸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죠.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는 전혀 없죠.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웬일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전 정부가 하던 것이라 해서 적폐라해서 전부 청산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청산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손해를 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한 10여 년 동안 개발을 비용이 들어갔다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다 폐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폐기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넌센스 중에 하나가 해외 자본 개발공사와 한국광물공사를 합해가지고 광해광물공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광해광물공사의 목적이 뭐냐?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자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이 어디로 가는 경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북한의 자원이 석유도 안 나오고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저 북한은 북한 수출의 그 70% 석탄이거든요. 한마디로 북한 석탄 개발해 주자 뭐 그런 얘기밖에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자원을 많이 개발해 와서 경제 성장하는 데 안중에도 없지 않나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육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 졸업생들이 학력이 계속 떨어져서 중국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유독 문정부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IT 인력이 부족하고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서 IT 인력의 임금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서로 스카우트 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중요 분야에서는 주로 외국인들을 쓰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계속 교육은 평준화 정책을 40년 넘게 해왔고요. 13년 동안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해오다 보니까 대학은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랑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 붕괴돼서 인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 파괴, 고용 파괴, 가계 파괴 이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백년 대계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자원, 교육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봄비 오는 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근간부터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386 좌파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586이 되었다고 해도 국정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 서면은 국가의 미래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생각해야겠죠. 저는 혹시나 그들이 우리 경제를 사회주의식 배급 경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의 그 시스템은 개인의 재산권을 다 부정하고 개인들은 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받아서 사는 구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을 다스리는 가장 철두철미한 방식입니다. 중국이 그랬고 구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개방 전에 그랬고 지금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끼니가 배급이 안 나오는데 누가 반기를 듭니까? 민주주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요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이 개인의 자유가 증진된다. 사유재산이 없는 파괴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증진될 수 없다.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가급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잡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지금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벌써 우리나라 가계 중에서 하위 한 20%의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받는 배급의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이전 소득의 비중이 근로소득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4년간 파괴시켜온 근 50년 동안 근건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원 하나 없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인당 소득이 $30,000까지 그리고 전체 국민 소득이 세계 10위 수준까지 성장시킨 우리 경제를
이렇게 단시간 내에 속절없이 붕괴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빨리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의 토대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말 오후에 제 경제에 관한 단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